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이혼 소송을 끝냈네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들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못 쓴다는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남편에게 정 떨어져서 이혼한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거나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은 꿈이 있지도 않았고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매번 떨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시리에 빠지자 아버지 사무소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사무실 일을 많이 돕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면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라 단언할 수 있을 정도죠. 28살에 친한 친구가 자기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나오라는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도 신부 소개시켜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었나 보더군요. 본의 아니게 첫 만남에 2대2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된 셈이죠. 나중에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둘을 이어주려고 친구 부부가 작정한 자리였더라고요. 여기는 제 친구 남현수고 이쪽은 남편 친구 최우주 씨.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인사해요. 둘 다 마침 솔로기도 하고 오늘 만나는데 더블 데이트 어때요? 남편의 첫인상은 180cm가 넘는 키에 덩치가 커서 남자답고 씩씩했어요. 친구 말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장 노릇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해본 일 없이 살았다고 했어요. 저를 만났을 당시는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대학에서 창만 끼고 사는 남자들만 보다가 남편을 보니 어른 남자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태 만나온 그 어떤 남자보다 적극적이었어요. 제가 아프다 하면 약을 사서 기다리고 겨울이면 출퇴근길에 핫팩이랑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오던 남자였죠. 연수야, 우리 사귀자. 난 너 아니면 안 돼. 내 인생에 너 같은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그런 남자의 수뇌부에 넘어가서 4년을 사귀게 됐어요. 그 사이에 서로 집안에 인사를 가기도 하고 남편은 제 응원에 힘입어 야간대학을 나와 무역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부모님은 처음에 남편과 제 사이를 반대하셨어요. 학벌도 낮고 집안도 너무 가난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노력하고 저와 꾸준히 만나는 모습을 보시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승낙해 주셨죠.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제가 강하게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한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고요. 결혼할 때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신혼집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살고 있는 시댁은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살기 힘들었고 친정은 남편 직장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세무서를 퇴직하고 받으셨던 퇴직금을 선뜻 내주시며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세무사 사무실도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경영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건 도저히 못 보시겠다며 해주신 거였어요. 덕분에 없는 살림이었지만 신혼 때부터 돈을 아끼며 모을 수 있었네요. 결혼 2년 후에 첫 딸이 태어났고 친정아버지는 첫 손주를 안아본 기쁨도 잠시 60대 중반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이었기에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아버지 사무실은 문을 닫게 되었고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무엇보다 남겨진 친정엄마가 걱정이 돼서 친정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친정은 제가 사는 지역과 2-3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결혼하고 연애 때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데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 줄 사람이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수 문주란 씨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라는 노래 가사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딱 남편 얘기였어요. 처음 연애할 때는 밤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다 할 정도로 씩씩하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 아기가 된 것처럼 저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후에 한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라며 친정에도 자주 못 가게 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49제 막 지냈어. 아직 엄마 혼자 두기가 내 맘이 불안해서 그래. 저번 주에는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이번 주는 친정에 며칠 있다 온다고. 왜 못 가게 해? 당신 또 며칠 가 있으면 내 밥은 누가 해줘?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엄마 생신도 있잖아. 꼭 가야겠어? 밥이랑 반찬은 해놓고 갈게. 어머님 생신날에는 시댁에 갈 거고. 자취생활도 몇 년 한 사람이 나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제가 아버지 일을 돕고 해서 잘 몰랐었는데 집안일만 하고 있으니까 남편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엄마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다는 거였죠. 엄마는 제가 친정에 자주 드나들자 내 걱정은 말라며 아이와 남편 더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얼마 후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됐어요.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큰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도 50대가 되었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도 70대 후반이 되셨고요. 여보, 결혼 19년 동안 진짜 한결같다. 이번 명절 때 어머님 용돈 100만 원 드렸더라?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는 30만 원 드리고 내가 매년 이 말을 꼭 해야겠어? 당신 어머니는 연금도 나오시고 장인어른이 주신 재산도 있으시잖아. 우리 집은 그런 게 어딨어? 차등을 둘 수밖에 없지. 그럼 차라리 나무리게 더 드리면 안 돼? 왜 매번 내가 알게 더 드리냐고. 어차피 당신 친정에 더 드릴 거 알고 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결혼 19년 동안 남편에 대해 몰랐던 점들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르다는 거였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엄마가 최우선인 사람이었죠. 천만 다행이게도 시어머니가 합가하기 싫고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하셔서 따로 살았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시어머니와 살았을 거예요. 하루는 무화과가 맛있어 보이길래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서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지난 16년 동안 취미생활도 활발히 하시고 친구들과 모임이나 여행도 많이 다니시며 바쁘고 활기차게 보내셨어요. 저도 그 덕분에 많은 걱정을 덜고 살았죠. 하지만 최근 나이가 들어서인지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쓰이는 시기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왔니? 어서 오렴. 밥은 먹었어? 응, 먹고 왔어요. 오늘따라 안색이 파리한데 어디 안 좋아요? 그냥 요즘 손발이 저리 타고 뻣뻣하긴 해. 침 맞으러 가야겠네, 우리 엄마. 엄마 좋아하시는 무화과 사왔어요. 무화과? 맛있겠구나. 아, 엄마! 무화과를 건네봤던 엄마가 갑자기 팔을 덜덜 떠시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 팔을 어루만지는데 엄마 말로는 팔다리가 떨리면서 뻣뻣해지는 증상이 최근 1, 2년 사이에 자주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예사롭지 않아서 근처 한의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환자분 한쪽 팔만 그러세요? 아니면 양쪽 모두 떨리고 뻣뻣해지시나요? 양쪽 팔다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보호자분,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증세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뇌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나이 드신 환자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인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길로 그쪽 분야에서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전문의를 소개받고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마침 취소된 예약이 있어서 한 달 안에 진료가 가능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엄마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어요. 치매와 더불어 신경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병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점점 팔다리가 굳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도 심해지고 관리가 까다롭다고 했어요. 심각할 때는 혀까지 굳을 수 있다고요. 엄마는 초기를 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 왔다고 하더군요.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도로 병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치매가 같이 올 확률도 보통 사람보다 40%나 높고요. 엄마와 저는 충격적인 소식에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명이 닿을 때까지
내 육신 내 맘대로 운신하다가 편하게 죽고 싶었다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서럽게 우셨어요.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기가 있으셨던 걸 기억하고 평소에 요양보험을 들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치매나 몸을 스스로 활동할 수 없을 때 간병 자금이나 실손 보상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젊었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신 상태라고요. 무엇보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통원 치료도 다니셔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병이라서 여러모로 보호자가 필요해 보였죠. 일단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엄마 병원 검사 결과 파킨슨병이래. 뭐? 장모님이? 어쩌다가...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된대? 지금 초기 단계는 지나서 재활치료나 약물치료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은 덜하신데 앞으로 거동을 혼자 못하실 수도 있어서 내가 옆에서 간호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간병한다고 그래? 그럼 누가 해? 당신처럼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나 혼잔데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지. 뭐? 우리 집으로? 말도 안 돼. 당신 희주 이제 곧 고2 올라가고 무진이도 고1 된다고. 공부하는 애들 둘씩이나 있는데 이 집에서 어떻게 간병해? 애들도 공부 안 될 테고. 그럼 내가 친정에 가서 간병할게. 그건 괜찮지? 여보, 요새 전문 요양병원들 엄청 잘 돼 있는 곳 많아. 의사나 간호사들도 상주하고 있고. 그런 요양병원 알아보는 건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보호자가 있어야지 그런 곳에 엄마를 방치해두라고?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전문 요양병원 색안경 끼고 보지 마. 요새 시설도 최첨단이고 얼마나 체계적인데 알아보고 그런 소리를 해. 친정 얘기만 나오면 반대 의견부터 내는 남편을 알기에 처음에는 요양병원 얘기를 듣고 괘씸해서 저도 큰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엄마도 파킨슨 전문 요양병원을 알아보셨더라고요. 마침 친정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1등급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엄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봤어요.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최신식 시설로 지어진 병원이었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이 대기 중이고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어요. 가장 좋은 건 파킨슨 전문이라 모든 문턱이나 걸림이 없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응급 호출벨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내친김에 상담을 받았더니 통합 파킨슨 질병 등급 척도에 따라 병의 진행 정도를 체크해서 한방치료, 재활치료, 명상 프로그램, 영양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준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저도 처음 가본 전문 요양병원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감탄은 하고 왔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옆에서 보살피는 것과 같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희주랑 무진이도 고등학생인데 엄마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니? 너도 고등학교 때 내가 매일 도시락 2개씩 싸고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고 그랬어. 나는 요양병원 들어가는 게 편하기도 해. 매번 어떻게 집에서 병원 통원 다니니? 지금도 걷는 게 힘들 때도 있는데. 엄마, 그래도 가족이 옆에서 있는 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될 거야. 내가 아빠한테도 못했는데 엄마한테는 해주고 싶어. 내가 진짜 해준 게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엄마 옆에 함께 하고 싶어. 마음만 받을게. 우리 딸이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남편에게도 전문 요양병원을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거봐. 요새 요양병원 같지도 않고 실버타운처럼 멋진 곳 많더라. 장모님은 재산도 있으시겠다. 정 불편하면 간병인도 고용해서 쓰시면 좋지.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엄마는 병원 입원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봐. 현실적으로 생각해. 지금 애들 가뜩이나 사춘기에 공부로 예민한 시기야. 당신도 애들 신경 많이 써야 하고 장모님 간병까지 하면서 힘들어서 어떡해? 당신 몸이 둘이 아닌데. 힘들게 어떻게 모셔? 방도 창고방 하나 남았는데 그거 짐 다 치우고 방으로 만들 생각해봐. 도대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아니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
돈이 문제야 지금? 남편과 친정엄마 간병 문제로 한동안 말다툼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의 결정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병을 인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걷거나 거동할 때 불편함은 느껴져서 편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환자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자주 찾아뵙기로 했어요. 병원에 가는 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 앞에서는 안 그런 척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병원에 엄마를 두고 오는 길에 차를 세워두고 혼자 오열을 하고 왔습니다.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 지 1년이 넘고 아이들도 고3, 고2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일주일에 한두 번 요양병원을 찾아가는 저를 나무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간병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건데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됐는데 딱 한 번 방문해 놓고 사위라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다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섭섭하고 밉던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색이 돼서 집에 왔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엄마가 한쪽 무릎이 그렇게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으셔야 한대. 무릎 수술? 관절염 심하시다더니 수술해야 한대? 관절 치환술인데 돈도 돈이지만 잘 견디실지 모르겠어.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도 수술해야 하면 하는 게 맞지. 시어머니는 두 아들의 지원으로 무사히 무릎 수술을 마치셨어요. 수술 후 입원을 한 달 정도 예상했는데 회복이 빠르셔서 20일 정도 만에 답답하다고 병원을 뛰쳐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자주 가서 살피고 간호도 해드리고 했는데 정정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둥 혼자 난리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쿨하게 괜찮다 하시고요. 여보, 우리 엄마 여태껏 고생 많이 하시며 사셨어. 그래서 내가 모시고 싶어. 우리 엄마 집에 모시려고 했을 때는 안 된다며. 그리고 어머니는 수술도 잘 되셔서 예후도 좋은데 무슨 말이야? 장모님은 돈도 있고 잘 사셨잖아. 우리 엄마는 늘 가난에 허덕이면서 젊었을 때부터 노동일 많이 하셨고 비교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 말 못 들은 걸로 할게. 어머님 우리 집에 모시는 거 반대야. 서로 얘기한 지 이틀 만에 남편은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엄마 통원치료 계속 받아야 하는 거 알지? 여기 이번 주랑 다음 주 병원 진료 예약 중이고 2주 뒤에 또 수술 재검사해야 해. 당신이 이 시간 보고 엄마랑 병원 다녀오면 되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어머님 집으로 데려왔어? 엊그제 얘기했잖아. 난 엄마 모실 거라고.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 지금 우리 엄마 요양병원도 다녀와야 하고 애들 중간고사 앞두고 있어서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머니까지 어떻게 챙겨? 그럼 우리 엄마 병원은 누가 같이 가? 난 일해야 하고 내 동생도 직장 가야 하는데 집에서 노는 당신이 같이 가야지. 집에서 노는?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어떻게 놀고 있니? 지방 가사에 애들이랑 당신 뒷바라지에 우리 엄마 병간호에. 그리고 어머님은 무릎 수술 잘 끝나서 혼자 잘 다니시잖아. 병원 먼 것도 아니고 차 타면 10분 거리에 있고 꼭 우리 집에 모셔야 해? 당신은 부모한테 할 소리니? 부모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집에서 모실 수도 있지. 그럼 왜 당신 엄마는 우리 집에 모셔도 되고 우리 엄마는 집에 모시려니까 그렇게 반대했어?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장모님은 신경질환이잖아. 우리 엄마는 수술이고 경우가 다르지. 그게 무슨 무논리야.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증세가 더 심각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질환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지.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아이들 지금 고3, 고2야. 한창 공부 예민하고 보살핌 필요한 시기에 당신 어머니 데리고 와서 돌보라는 게 말이 돼? 여보, 우리 엄마는 너무 고생해서 자식 효도 받아야 해. 고생 안 한 장모님이랑 같아? 우리 엄마가 고생 안 했다고 누가 그래? 당신 내가 20년 가까이 같이 살았지만 진짜 자기 집 위주의 이기적이다. 본인 부모 귀하면 내 부모도 귀해. 왜 매번 비교하고 내 친정 무시해? 남편은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 무시하더군요.
매번 불리하면 꼭 하는 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혼자 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복이 빠르시다 해도 70대 노인이 큰 수술을 한 거였으니 걱정도 되고요. 문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다 모셔오기만 했지 병간호나 병원 문제에 도통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말에 친구들과 낚시 약속을 잡고 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병원 진료 때문에 친정엄마 요양병원을 2주간 못 갔다고 꼭 가야 하니까 이번 주말은 약속 가지 말고 남편에게 무릎 재활치료에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며 저보고 요양병원 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더군요. 자기 할 말만 마치고 저를 무시하는 남편을 보고 나도 똑같이 무시해주마 싶었어요. 주말 결국 남편은 낚시 약속을 갖고 저는 재활치료니까 이번에는 혼자 다녀오시라고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정엄마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활짝 웃으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를 많이 기다리신 게 눈에 보였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을 요양병원에 있으셔서 주변에 친해진 친구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가을맞이 음악회를 한다고 오카리나라는 악기도 배웠다며 보여주셨어요. 음악회 꼭 보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집에 도착하니 늦은 저녁이었죠. 모두 자기 방에 있는지 거실에는 남편 혼자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와? 엄마 요양병원 다녀온다 했잖아. 당신 내 말 무시해? 내가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엄마 재활치료 다녀오라고 했지. 그렇게 어머님 일이 중하면 당신이 약속 같은 거 안 가고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부모 일인데 내 말 무시한 건 당신이잖아. 시집 왔으면 시부모도 부모야. 자식 노릇 해야지. 내가 시집 와서 자식 노릇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언제나 일 핑계 약속 핑계 대고 말만 효도하는 당신 대신 내가 자식 노릇했어. 말 한 번 잘했다. 그럼 장가 왔으면 장모도 부모야. 너는 자식 노릇 했니? 나는 남자니까 다르지. 어떻게 다 큰딸도 있는 남자가 그런 구시대적인 말을 하고 싶니? 우리 딸이 당신 같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해봐. 진짜 끔찍스럽다. 헛소리 그만하고 한동안 요양병원 가는 거 금지야. 우리 집안일에 신경 써. 금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주 독재자 납셨네. 히틀러나 푸틴 욕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집안일? 우리 엄마 일은 집안일 아니야? 줄가 외인인데 친정일에서는 벗어나야지. 20년 됐으면서 아직도 그걸 몰라? 내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 끝도 없네. 당신이 말하는 집안일도 아닌 그 친정 도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부모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런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 내가 언제 결혼할 때 집 해달라고 했어?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딸보다 학력도 별로고 재산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럴 수가 있어?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나? 결혼 전부터 내가 그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집 하나 해줬다고 얼마나 생색은. 누가 보면 한 재산 해준 줄 알겠네. 당신 지금 선 넘었어. 그럼 그 생색 낸 집에서 당장 나가. 짐 싸줄 테니까. 내가 왜? 네가 나가. 오늘도 그래. 우리 엄마 버리고 너네 엄마만 홀랑 챙기고. 당신 진짜 나쁜 년이야. 알고 있어? 난 내 부모한테 자식 노릇하러 간 거지만 넌 너희 엄마 버리고 놀러 갔잖아. 네가 더 못돼 먹은 놈이지. 누구 보고 나쁜 년이래? 어머니 모시고 나가. 그리고 이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둘이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이들 둘이 2층에서 내려와 저희 부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셔서 들었는지 내가 오래 살아서 별꼴을 다 본다며 남편에게 짐 챙겨서 집으로 간다 하시고요. 남편은 자식들이랑 시어머니 얼굴 보기 민망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집을 나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모두에게 사과하고 마무리를 지으려 했겠지만 남편이 친정부모님 고마움도 모르고 도리어 20년간 열등감을 가지고 찌질하게 굴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올라왔어요. 여태껏 친정 얘기를 하면 뭐든 반대만 하고 챙기지도 않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원래 이기적인 인간인 걸 알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죠. 저와 대판 싸우고 나서 다음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문을 쾅쾅 닫고
유난을 떨며 짐을 옮기는 모습이 유치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닷새가 지났을 무렵 딸이랑 아들이 집안 물품이랑 냉장고 반찬을 챙겨나가는 걸 봤어요. 희주 무진이 물건 내려놓고 이리 와. 어디 가는 거야? 아빠가 가져오라고. 야,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보아하니 남편이 덜 가져간 자기 물건이랑 집 반찬을 들고 오라고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밖에 나가서도 음식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들도 19살, 18살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고 오해한 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상황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이들도 이해는 했는지 그 뒤로는 심부름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남편을 만나고 와서 말하기를 엄마, 아빠가 엄마 반성하는 것 같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해야 해? 뭐라고 반성? 내가 언제 다시 집에 올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사과할 때까지 안 들어올 거래. 기가 막혀서. 아들, 넌 나중에 와이프랑 싸워도 중간에 자식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마. 찌질해 보이니까? 알겠지? 난 결혼하면 와이프랑 안 싸울 건데. 예쁘다만 해줄 건데? 그래. 우리 아들 잘 컸네. 내가 봐도 아빠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집 가출은 안 하는데. 누나는 아빠 연락 오면 안 받는다고 했어. 아이들은 아마도 남편이 저와 싸우고 삐져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어른이 제가 혹시나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오라고 할 거라 기대를 하다니요. 남편이 김칫국을 혼자 다 마시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용서해줄 마음이 사라지는 기분이더군요. 끝까지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너가 틀렸다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시험 기간도 있었고 남편과 싸우고 하면서 2주 만에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새로 처방받은 약이 안 맞아서인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행동 능력도 많이 저하가 돼서 몸을 못 가누시고 비틀거리시더라고요. 걸음걸이 보폭도 좁아져서 혼자 움직이는 게 어려워 보이기도 했어요. 짧은 시간 만에 생각보다 병이 많이 진전된 모습을 보니 이러다 진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났어요. 시집가서 남편 반대와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마음이 드니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계속 계시겠다고 하는 걸 제가 돌보게 해달라 눈물로 호소하니 어렵게 함께 가자 하시더군요. 아이들도 1년 넘게 외할머니를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 병세가 심각해 보였나 봐요. 진짜 엄마 말대로 외할머니가 할머니보다 더 심각하게 아파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외할머니가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낼 거라고 너희도 할머니 거동 불편한 거 보면 꼭 돕거나 저를 불러야 한다고 일렀죠.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몇 주 동안 안 보이자 엄마는 왜 최서방이 보이질 않냐 물으셨어요. 저는 일단 요즘 일하는 곳이 시댁 근처라서 그쪽에 짐을 가져가 생활 중이라고 둘러댔어요.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 엄마에게 친정을 하도 무시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 막상 이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남편과의 관계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죠.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낸 지 2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고 통원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더 있어 보였어요. 병원에서도 입원해 있을 때보다 경과가 더 좋다 하고요. 특히 손주들 애교에 제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 하시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모시고 간호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다 심보가 못된 남편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새삼 원망스러웠어요. 잠깐 장을 보러 갔다 온다 하고 아들에게 친정엄마를 부탁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2시간 안에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쥐죽은 듯 조용하더군요. 그런데 1층 엄마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저희 엄마 일찍 혼자 되시고 시장 행상부터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신 분이에요. 지금 한쪽 무릎 수술 후에 다른 무릎까지 수술하게 돼서 심각하면 못 걸으실 수도 있대요. 저 지금 집사람이 저희 엄마 집에서 안 모신다고 해서 싸워가지고 엄마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최서방, 사돈 어르신이 그렇게 아프신지 내가 미처 몰랐네. 미안하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엄마한테 집사람 간병 꼭 필요해요. 장모님이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몰랐어. 그랬구만.
미안하네. 내가 여기 있어서 민폐였구만. 장모님도 원래 있던 요양병원이 더 편하시죠? 여기는 갑갑하고요. 자연경관에 좋은 의료진 있는데 계속 계시는 게 치료에 훨씬 좋으실 거예요. 희주애미 오면 이 집 갑갑하다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겠다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제가 방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친정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정사정하는 남편을 보니 천년의 정도 있다가 사라질 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안 좋다는 말에 놀라셨는지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엄마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 말던 자기 할 말만 하면서 조정하려는 최악의 쓰레기를 이때까지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니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송세월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 사람 얘기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쉬고 계세요. 놀라실 이유 전혀 없으니까. 남편은 제가 갑자기 뒤에서 불쑥 나와 말을 하자 혼비백산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손을 토닥이며 안심시키고 남편을 끌고 방을 나왔어요. 주거 침입자 아니야? 난 우리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집에는 웬일이야? 우리 엄마한테는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꾸며대서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심신안정이 제 일인데 환자 앞에서 무슨 짓이냐고? 내가 내 집인데 왜 못 와? 볼일 있어서 왔다 왜? 소설? 너는 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안 궁금하지? 저 혼자 잘 지내면 다 끝이지? 내가 왜 남의 일을 신경 써야 해? 이제 내 집안일 아닌데 굳이 알 필요 있나? 뭐? 남일? 안 본 사이에 아주 기고만장해졌네. 말 가려해.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아픈 우리 엄마한테 반 협박하듯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 짓 가스라이팅이야. 요새 그거 심각한 범죄인 거 알긴 아니? 그래야 워낙 뉴스나 글을 안 읽으니까 무식해서 그런 사회 이슈를 알기나 하겠어? 이게 서방아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남편이 저를 위협하며 나서자 아들이 나타나서 제재해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너희 엄마가 선을 넘어서 말이지.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하면 돼? 아빠 진짜 실망이다. 찌질함에 극치네. 너 이 녀석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랑 같이 있더니 그새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나 혼자 애들 키웠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 아까 얘기 들었으면 알겠네. 우리 엄마 다른 한쪽 무릎 수술 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간병 준비해. 시집와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럴 때 자식 된 도리로 효도해야지. 개념이 없어 며느리라는 게. 그 말을 듣는데 친정엄마에게 이 집을 나가달라 하던 모습이 겹치며 분노가 폭발해서 이성을 차릴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굴어도 나는 우리 자식들 아빠니까 참고 넘어가려 했어. 내가 당신 가족 맞았어? 아니 파출부나 간병이냐? 어쩜 끝까지 너밖에 모르니. 어떻게 날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해? 대한민국에 시집온 며느리들 중에 당신만 그러고 살아? 더한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살아. 부려먹다니 누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내가 20년 시집와서 어디 맘 편하게 명절 때 친정을 가봤니? 자식 노릇을 해봤니? 매번 시댁일에 시댁 식구들 대소사 다 챙겨가며 친정일은 항상 뒷전이었어. 우리 엄마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내가 마지막으로 자식 노릇 하겠다는데 당신은 끝까지 본인 엄마만 중요하지? 당신이 아주 대단한 효자라 100번 양보한다 쳐. 20년간 말로만 효도한다고 소리쳤지. 당신이나 도련님이나 진짜 시어머님한테 자식 노릇은 했니? 병원비 좀 내고 용돈 드리는 거? 그거 생판 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무슨 꽃 좋아하고 무슨 음식 좋아하시는 거 알아? 최근 가고 싶어 하신 여행지는? 모르지? 그러고도 본인이 잘난 효도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랑 대화라고는 5분도 버거워하면서? 결국 당신은 자신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해 주길 바란 거야. 그게 제일 만만한 나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네 효도는 네가 하란 말이야. 나한테 하라고 강요하지 마. 시집 와서부터 파출부 간병인 취급한 이기적인 너 따위와 더 이상 부부 안 해. 아니 못해. 네 엄마만 엄마냐고. 이혼하고 각자 모셔. 누가 이혼한다는 거야? 내 사전에 이혼은 절대 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언제 집에 왔는지 야자를 마치고 돌아온 딸까지 아들과 함께 옆에서 말렸지만
180이 넘는 거구의 남편이 저를 자꾸 흔들며 밀치자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 때문에 넘어지며 왼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엄마, 어떡해! 아빠 도대체 무섭게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쿵쿵거리며 집을 나갔고 그게 이혼 소송으로 만나기까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배우자 폭행죄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었거든요. 아이들도 그날 사건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그 뒤로 아빠를 피하는 눈치였고요. 남편의 겁으로 이혼 소송은 오래 걸렸지만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화가 나서 부시고 간 집기 등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고스란히 증인으로 보고 있었기에 소송에서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제 명의로 된 집과 남편 명의로 된 집을 나누게 됐는데 일을 하면서 꽤 열심히 투자를 했는지 저보다 재산이 많더군요. 제가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아서 6대4 분할 금액과 위자료로 3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양육권에서는 아이들 둘 다 저를 선택해줘서 자녀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게 되었죠. 그 거만하던 남편도 법적인 부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군요. 생각보다 자신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못 견뎌하며 우리 가족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소송 취하를 해달라고요. 끝까지 본인이 무얼 잘못해서 이혼을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련 하나 없이 선을 지키며 법적으로 이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되고 나서 저는 처녀 시절에 사무보조를 했던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상시 근무는 아니고 바쁜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출근하는 일이었지만 경력 단절 후에 새로 시작한 일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더군요. 엄마는 증세가 악화되어 보조기구가 없으면 보행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갔다가 다행히 다시 혼자 운신할 수 있는 정도로는 쾌차를 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집에 간병인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마 요양병원에 계속 홀로 계셨다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거라는 얘기도 들어서 하루빨리 집에 못 모신 부분은 죄송했지만 이제는 만족하는 상황이니 괜찮다 여기고 있어요. 큰딸은 대학교 2학년이 되어 독립해서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아들은 얼마 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이해 못하는 나이가 아니었기에 생각보다 어려움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가족 구성원의 한자리가 비어서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다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일 테죠. 전 남편은 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한쪽 무릎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재수술도 여러 차례 받고 지금은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고 해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관을 해보고는 그 수고로움을 했을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가 봐요. 저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냐고 이제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연락해서 따로 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당신 가족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요. 무슨 미련이 남아서 매번 저를 찾아와 넋두리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을 최선을 다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보냈기에 저는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마시고 있을 때 잘 챙겨주세요. 전 남편처럼 가족에게 못한 사람들은 미련이 많이 남고 한이 되나 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노력과 수고로움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것이 사랑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